책을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책을 보주시고, 이거는 이제 제가 챕터를 굉장히, 어, 이렇게 짧게 짧게 나누었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 책을 읽으면서, 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제까지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4장에 있는 챕터고, 지금 김주환 교수님께서 라이브 방송 시 사무실에, 네, 알겠습니다. 션이조님. 어, 김주환 교수님이 지금 5장까지 아마 라이브 방송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또 그거는 학문적으로 풀어내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4장, 5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우리의 삶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73페이지인데요. 쭉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식의 본질에 관한 탐구는 안토니오 다마지오, 마이클 가자니아, 라마 찬드란, 데이비드 이글먼 등의 현대 뇌과학자들은 모두 의식의 본질이 일종의 스토리텔링에 있다고 본다. 이거가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혹시 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좀 구분해 놓으시면 뒤에 말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다마지오는 마음과 의식을 구분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좀 어려운 게 어떤 단어가 그 문장에 쓰였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내기가 조금 연결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마음과 의식을 구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마음과 의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또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죠.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을 뭐라고 생각하고 의식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과 의식은 같나? 동물은 마음이 있고 동물은 의식이 있나? 나는 그러면 내 마음과 의식을 어떻게 보고 있나? 라고 한번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마음은 좀 더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부여된 기능이 의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는 그 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알아차리는, 눈에 보이는 그거는 의식이에요. 근데 그 빙산의 밑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는 뭐예요? 무의식이죠. 음, 그죠? 음,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은 그 빙산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 음, 의식은 우리가 그 보여지는 그 빙산에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걸 의식이라고 인식하면 시각적으로 이게 구분되시죠. 그죠? 그래서 마음은 좀 더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부여된 기능이 의식이다. 즉 마음의 여러 가지 일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의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알아차려져야지 뭔가 이게 인식되잖아요. 저도 보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뭘 했지?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스마트폰을 분명히 차에서 갖고 올라왔는데 스마트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에서 안 가져왔나 싶어서 또 내려갔다가 그런데도 이게 이제 내 폰 찾기 기능이 있잖아요. 어, 하니까 그 제가 앉아 있는 바로 앞에 그 핸드폰 거치대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무의식인 거예요. 올려놨던 행위는 제가 했잖아요. 음, 근데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이것들을 다 우리가 인식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의식 없이도 작동할 수 있으나 내가 그게 놓고 싶어서 나왔겠죠. 음, 그건 내 마음이.
그치만 이거를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무의식 속에서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하는 일을 지켜보는 유일한 통로는 의식일 뿐이다. 의식뿐이다. 나는 의식을 통해서만 나 자신의 마음작용을 엿볼 수 있다. 의식이 마음작용을 지켜본다는 것은 그 마음작용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뜻이다.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무언가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모두 스토리텔링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나는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나에게 좋은 에너지로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한다면. 아니면 나는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어떤 좋지 않은 에너지로 계속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지. 어제 나는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했지? 자, 어제 나는 나에게 어떤 스토리텔링을 어떤 에너지를 주면서 했을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각자의 그게 다 다르겠죠. 스토리텔링을 했다, 우리가 감사일기를 적는다, 긍정확언을 한다, 그리고 뭐 일기를 적는다, 글을 쓴다.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을 구체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의식 없이 그냥 나는 그러면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어제 일요일에 그 거북이 샘프클럽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날 저의 상황이 이러하니 거북이 샘프클럽은 번개 방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의 어떤 상황에서는 또 어떤 사람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난 도무지 내 컨디션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억지로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 가능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다음에 할 때 그 힘듦이 굉장히 인식이 크게 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제가 하고 그에 따라서 공개하고 저의 상태를 최대한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지만 이게 쭉 지속 가능해지는데 우리가 막 이를 악물고 억지로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 어때요?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 각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결코 좋은 에너지로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엇을 할 때 너무 열심히는 나의 뇌가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너무 열심히에 내가 정말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너무 열심히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기분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너무 열심히를 하고 있는지 그게 의식의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게 나와 어떻게 지금 이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챕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1976년에 처음 발간된 의식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통해 줄리안 제인스는 인간의 의식이 원래 좌뇌와 우뇌 사이의 내면 소통을 통해서 발전했다는 독특한 주장을 펼친다. 제인스에 따르면 고대인에게 현재 우리가 지닌 것과 같은 의식이 없었다.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되게 놀라웠던 게 저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호모데우스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챕터에 딱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를 유발 하라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자뇌, 우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오늘 제가 수업하려고 이걸 다시 이걸 읽으니까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저의 뇌에는 스파크가 일어나죠.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건 뭐지? 내가 그 두꺼운 벽돌책, 이거 두 개 다 벽돌책인데 그 벽돌책과 벽돌책이 같은 내용으로 만나는 걸 오늘 아침에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럴 때 전 되게 흥분하고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뇌와 우뇌에 기반을 두는 양원적 마음이 있었을 뿐이다.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 현대인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순차적인 의식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뇌와 우뇌 사이에는 교량이라는 게 있는데 서로 그게 잘 연결되는 걸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거 뭐 수세기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자뇌와 우뇌를 잘 이렇게 연결하기 위한 그 신체적인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 현대인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순차적인 의식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순차적인 의식은 글쓰기와 글 읽기의 영향 때문이다. 자, 여기도 한번 줄을 그어 놓으세요. 우리가 왜 읽고 써야 되는지, 단선적이고 인과적이며 논리적인 이야기로서의 사유가 생겨난 이유는 인간의 이야기 방식이 쓰기와 읽기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라는 거죠. 제인스에 따르면 인간에게 의식이 생겨난 것은 언어의 사용에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의식이 언어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언어의 사용이 인간의 자의식을 생산해냈다는 것이다. 문자가 존재하기 이전에 인간이 하는 생각의 본질은 목소리였다. 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보세요. 아이들이 언어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태어나서. 그러면 이 아이들은 배고프다. 나는 지금 뭐가 먹고 싶다. 나는 언가를 쌌어. 기저귀 갈아줘. 그리고 난 뭐가 불편해. 이런 것들을 뭐 말하기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발화시키죠. 어떻게? 울음으로. 그죠?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웃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가 언어가 없었을 적 시절을 생각해 보면 몸짓 언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림, 우리가 옛날 고대 문명 이런 거 보면 그림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문자를 대신한 언어였겠죠. 그게 문자가 존재하기 이전에 인간이 하는 생각의 본질은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특정한 방향성이 없다. 어디서나 다 들린다. 목소리는 360도로 퍼져나간다. 인과적이거나 논리적이지도 않다. 인과성이나 논리성은 글말의 본질이지 입말의 본질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인과성이나 논리성은 글말의 본질이지 입말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책을 읽고 왜 글쓰기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인과성이나 논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 맞는 그 논리적인 말을 할 수 있겠죠. 목소리는 시간에 따라 단선적으로 흘러간다는 느낌도 없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인간의 머릿속에 서로 울림을 주고받는다. 자뇌와 우뇌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듣기도 한다. 과거에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시 내 머릿속에 떠돌기도 한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면 소통이다. 이것이 제인스가 이야기하는 양원적인 마음이다. 원시시대 인간의 의식 속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해서 떠돌았다. 문자의 발명은 인류의 사고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사람이 글을 쓰고 읽게 되면서 인류는 차츰 순차적이고 단선적인 사유의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문자는 좌에서 우로 혹은 우에서 좌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라는 확실한 방향성을 갖는다. 글은 방향성을 갖고 순서대로 쓰이고 순서대로 읽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자연스레 인과적이고 논리적인 사유 구조를 낳게 되었다. 그죠? 이게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게요. 이처럼 인류의 소통 방식이 입말 문화에서 글말 문화로 바뀌면서 인과적이면서 논리적인 사유가 마치 자연적이면서 당연한 것처럼 널리 확산되었다. 월터 옹이 말하는 입말 문화로부터 글말 문화로의 전환의 핵심이 바로 이러한 순차적이고도 인과적인 사유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현대인에게 더 이상 순수한 입말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수천 년의 호메로스 입말 문화의 전통을 간직한 음유 시인을 찾아 나서는 이스마일 카다레의 소설 H서류를 한번 읽어볼 것을 강력 추천한다. 문자 발명 이전 시대의 입말과 현대의 입말은 그 구조와 기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오늘날에는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모두 문자화된 텍스트를 발화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렇게 인식된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문자를 전제하면서 입말을 구사한다.
방향성과 인과성을 지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스피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할 때 이게 텍스트로 나타냈을 때 이미 머릿속으로 우리는 좌에서 우로 글쓰기가 되어 있는 지금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쓴다라고 했을 때, 좌에서 우로 뇌에서 이미 이미지가 쫙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은 이제 글말을 입으로 발화하는 것 뿐이다. 우리 그 스마트폰에 요새 AI 기능이 다 내재되어 있으니까 말하기 누르면 내가 말을 하면 얘가 글을 좌에서 우로 주르륵 써나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임스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양원의식이다. 입말 문화를 기반으로 했던 고대인에게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자뇌와 우뇌라는 분리된 두 개의 방에 각각 존재하는 별도의 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뇌에서 비롯되는 목소리를 신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자뇌로 처리했다. 중요한 순간마다 들려오는 목소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그대로 행동했다. 즉 단일한 자아의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인은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명령 혹은 신의 목소리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했다. 특히 북유럽 사람들은 자연신, 뭐 천둥의 신, 뭐 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우리가 그 국가마다 지역마다 풍토마다 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현대인의 단일한 의식은 원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양원의식이 붕괴하면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양원의식의 붕괴에 따라 자네는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하는 독자적인 나가 되었고 운해는 더 이상 아무런 목소리로 낼 수 없는 영원히 침묵하는 죄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현대인도 운해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지금 비주얼 싱킹 같은 거를 언어를 이미지화 해가지고 내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좌뇌에 익숙한 환경을 우뇌로 이걸 전환시켜서 발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대인도 우뇌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 이를 현대인은 환청이라고 한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실제로 환청을 듣는 환자들의 대한 뇌 영상 연구 결과를 보면 환청이 들릴 때마다 청각과 관련된 대뇌 피질이 활성화되기도 한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대인은 모두 조현병 환자였던 셈이다. 자뇌와 우뇌의 연결망이 끊어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자니가의 연구를 보여주는 것처럼 자뇌와 우뇌가 완전히 분리되면 자뇌와 우뇌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우뇌 역시 독자적인 의식 작용과 스토리텔링을 하게 된다. 제인스의 주장에 따르면 양원의식의 붕괴는 기원전 18세기에 서서히 시작되어 약 10세기에 걸쳐 이뤄졌다. 사회조직의 발달과 더불어 특히 문자 문명의 확산에 따라 양원의식이 점차 단일한 자의식으로 전환되었다. 양원적 상태에서 좌뇌 중심의 단일한 주관적 의식으로서 전환이 완료된 시기는 대략 기원전 7세기이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문장들, 내용들, 이게 어떻게 보면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은 그냥 앞면을 익힌다 정도로 인식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이해를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여기서 딱 멈춰버려요, 내가. 그냥, 이런 양원의식이라는 게 있고, 뭐, 운에만 이렇게 환청이 들리는 이게 운에만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환청이 들리면 이게 고대 시절의 사람들처럼 이상한 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건 현대의학적으로는 조현병 환자들을 이런 게, 자극되어서 이렇게 되어 걸 표현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정도 그냥 내가 몰랐던 어떤 지식을 그냥 앞면 익히는 정도로 막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만나면 그때 내가 이런 부분을 비슷한 거를 내면 소통 4장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약간 연결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제인스는 현대사회의 종교들은 양원의식 시대에 존재했던 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그는 다양한 역사적, 신화적 증거를 토대로 양원적 문화 잔재가 인류 문명 곳곳에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오래전부터 구존으로 전해온 신화를 호메로스가 기원전 8세기경 문자로 기록한 일리아드를 살펴보자.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제가 더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첨삭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그 영아부터 유아기 만 12세 때까지 우뇌 영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게 어떤 시기냐 하면은 만 12세까지 그 아까 마음밭 이야기했죠. 마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텃밭이 건강하게 다져지는 시기가 만 12세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환경이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막 문자를 학습시키려고 그러고 조기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 시기에 충분한 정서적인 교류를 하지 않고 학습적인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좌뇌의 영역을 굉장히 이 아이들이 지금 우뇌의 이 텃밭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빙산의 어떤 모양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조각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조각을 내야지라고 엄마들이 계속 아이들에게 푸시를 하는 거야. 공부시키고 뭐 시키고 조기교육 해야 된다 하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 빙산이 이렇게 커지면 내가 어느 순간 이게 건강하게 이렇게 딱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조각 이게 구멍이 뻥뻥뻥 나고 한쪽만 이렇게 커지고 그러니까 이리 흘러갔다가 저리 흘러갔다가 얘가 고정이 안 되는 상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우뇌가 건강해지고 만 13세 이후부터는 좌뇌 영역, 이성적인 어떤 학습에 대한 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우린 거꾸로 하고 있죠. 열심히 초등학교 때까지 애들을 막 때리 잡다가 그때는 컨트롤이 되거든요. 왜? 얘들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만 13세가 되면 자기의 자의식이 확장되니까 이게 해지니까 이상하게 만들어진 자의식으로 얘가 이제 자기의 삶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와 정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애가 확 튀어나오면서 얘들이 그 정서적인 어떤 오류를 겪게 되죠. 그게 딱 그 빙산의 모양, 그리고 텃밭을 잘 기름진 땅을 내가 읽어줬는지 안 읽어줬는지. 그래서 저는 정말 만 13세 때까지는 그냥 엄마와의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충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즐거운 바이러스로 아이와 이렇게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여러 큰아이도 키우고 작은 아이를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되고 또 현장에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서 알아차린 어떤 내용들이니까 이 여기에서 지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는 게 딱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좌뇌, 우뇌 영역에서 우뇌가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좌뇌 영역을 너무 주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7페이지 의식이 시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칸트, 후슬, 하이데거, 샤르트르는 모두 의식을 투명하고 순수한 어떤 것으로 파악한다. 만 12세 때까지 아이들이 우뇌가 건강하게 형성된 친구들은 만 13세 이후부터 이 의식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 자기의 어떤 모습대로 건강한 의식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건강하고 기름진 텃밭에 어떤 모종을 심어도 잘 자라듯이 아이들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샤르트르에 따르면 의식은 어떤 대상과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가 확인될 뿐 그 자체로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의식은 그 자체로서는 내용이 없고 투명하며 항상 외부의 어떤 상태를 향해 있다.
하이데거와 칸트 역시 의식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 즉 선언적인 어떤 실체로 상징하고 있다. 유럽 근대 철학자들에게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의식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의식은 객관적인 사물 존재를 경험하는 단일한 불변의 주체라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그리고 인식 주체가 대상을 경험하기 위해 선험적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객관적인 시공간으로 여겼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 조건으로 경험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경험은 시공간 속에서만 가능하며 시공간은 그러한 경험의 조건일 뿐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시계바늘의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으나 시간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 움직이는 물건을 경험할 수 있으나 공간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 칸트는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시계바늘의 움직임은 경험할 수 있으나 시간은 어떻게 경험하죠? 우리는 시계바늘의 움직임은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경험할 수 없고 움직이는 물건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 움직이는 물건을 경험할 수는 있으나 공간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은 이 마지막 장에 또 제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리를 쓰고 나를 구체적으로 나의 시간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이 시간 자체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시간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나를 잘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 체계를 가지는 거거든요. 어디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좌뇌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공간을 확보한다, 확보하지 않는다는 내가 그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오늘 하루의 4시간 공간을 얼만큼을 보고 있나요? 어떻게 또 이해하고 보고 있나요? 저는 저의 이번 주의 시간의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 되게 많죠. 이게 정해진 어떤 이 업무 외에 나머지 시간은 제가 만날 수 있는 시간 공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시각화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제 시간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좌뇌 영역에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칸트적 세계관에 따르자면 우리는 시간이나 공간 자체를 경험할 수 없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만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칸트식의 시공간 개념을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칸트 이래 건대 철학, 근대 과학이 구성해 놓은 세계관이 우리가 받은 의무 교육 전반에 대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쭉 나올 건데요. 시간과 공간이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칸트가 들으면 기절 초풍할 일이지만 양자 물리학을 비롯한 현대 과학의 여러 발견은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 우리가 경험하는 실체가 사실은 내 머릿속의 내러티브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고 그 내러티브 시스템 자체가 바로 자의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물리학자나 뇌과학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자, 여기에서 내러티브가 뭔지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죠? 내러티브가 뭔지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은 내용은 내러티브는 스토리와 스토리 외의 소품, 음악, 대상, 구성, 형식 등의 총체를 말한다. 관객들에게 펼쳐지는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그럼으로써 어떤 사건이나 감정의 발생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내 하루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러티브 시스템 자체가 바로 자의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물리학자나 뇌과학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 주어진 시공간에서 인간이 스토리텔링을 한다기보다는 의식의 스토리텔링이 인과관계를 만들어냈고 다시 이것이 시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이 없다면 우주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는 뜻이다. 인간의 의식이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인간의 이야기가 인과관계를, 인과관계가 시공간을, 시공간이 우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태초에 있었던 것은 의식과 이야기, 즉 로고스였다. 여기에서 아까 내러티브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나는 나에 대한 내러티브를 매일 하고 있나?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나? 라고 했을 때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이 어려운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매일매일의 나의 내러티브가 정립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다이어리를 쓰는 과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기를 쓰는 과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감사일기를 쓰는 과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나는 얼만큼 나에 대한 자의식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나에 대한 자의식을 했는지에 대한 게 이 머릿속에 내러티브 시스템을 내가 얼만큼 생산하고 있냐 없냐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 편도체가 불안정되어서는 안 된다. 편도체가 안정되어야지만 내가 뭣도 할 수 있고 내러티브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의식하고 자각할 수 있는 나의 영역이 확장되어진다. 그래야지만 나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계속 더 많이 바꾸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초능력적인 인간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더 확장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는데 이게 그 시계바늘의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으나 시간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 근데 시간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물건을 경험할 수 있으나 공간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 내가 나의 시공간에 이거를 경험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내 삶의 구조학이라는 수업을, 개인 수업을 여러 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영역을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이 영역을 만들려면 넘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삶에 넘버를 붙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왜? 그 영역을 어디에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본을 봐도, 대본을 봐도 장면 1, 씬 1, 씬 2, 그리고 배우 넘버 1, 2, 주인공, 이게 다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대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뒤죽박죽 되겠죠. 자, 나는 오늘 2023년 6월 26일 월요일에 나의 대본을 열었을 때 내 하루의 넘버가 이 대본의 씬처럼 구성이 되어 계시나요? 그러면 내일도 그 대본의 씬처럼 나의 하루를 구성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지속적인 내면 소통으로서의 의식은 자, 이렇게 내가 내 삶 통째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고 나는 오늘 심플하게 오늘 하루의 장면만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거. 재밌고. 그러면 내일 또 내가 내일 만날 씬을 또 그 장을 펼치면 되잖아. 그죠? 그게 쌓였을 때 하나의 내 인생의 대본이 만들어지는 거지. 나는 사람들은 보통 내 전체 대본을 다 펼쳐놓고 다 쓸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막 머리가 이제 뒤죽박죽 되니까 나중에는 아예 몰라 그냥.
나 해봤는데 잘 안 돼. 나 열심히 했잖아. 근데 그 열심히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는 거죠. 내 넘버가 어떻게 증명되냐라는 거죠. 내가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다른 사람 몰라도 돼요. 나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나의 시 공간을 내가 다 구체적으로 내러티브 했냐라는 거. 그죠? 오늘 하루에 내러티브가 없으면 내 인생의 내러티브가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도 보지 말고, 너무 미리 걱정하지도 말고, 과거의 지난 시간을 아쉬워도 하지 말고, 크게 따라서 내가 원망도 하지 마. 뭐 할 걸, 이거 하지 말고, 오늘 뭐 하지? 이것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이 오면 내일을 걱정하세요. 걱정이 아니라 내일을 설계하세요. 그죠? 오늘은 2023년 6월 26일 월요일은 나는 어떤 나의 내러티브, 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만 중점을 두고, 그러면 좋은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겠죠? 어떤 에너지? 차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 좋은 연료를 넣어주듯이 나에게 좋은 연료도 주고, 정비도 하고, 정비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의 세포가 활성화되게끔 정비도 하고, 또 연료도 좋은 연료도 주고,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다녔으면 잘 쉬어야 되잖아. 잠도 잘 자야 되겠죠. 그죠? 그게 잘 이루어졌을 때 나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거지. 내가 막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늘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제가 즐겨하는 말이 대강철저이라는 말을 즐겨해요. 너무 빡세게도 하지 않고 너무 설렁설렁도 하지 않지만 그 대강 속에 철저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시각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나다움을 만들기, 이것도 이번 주 건데요. 이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철저히는 여기다가 그냥 맡겨놓고 대강은 하루를 만나는 나의 감정 상태를 대강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내가 막 에너지를 과하게 쓰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똑같은 일에 똑같은 에너지를 같이 다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데 쓰는 에너지, 먹는 걸 준비하는 데 쓰는 에너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똑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내려올 때 이거를 항상 저는 준비를 하는데요. 보세요. 계란, 이거는 블루베리, 자, 이거는 구운 빵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땅콩버터랑 잼을 넣은 거, 그리고 이거는 두유인데요. 완두콩 두유인데요. 토마토로 만든 완두콩 두유, 그리고 에너지가 딸릴 때 마실 커피. 이게 저는 저에게 좋은 연료를 주기 위해서 아침에 제일 중요하게 세팅시킨 건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루틴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어나자마자 전동 칫솔로 소금 양치하기, 그리고 두 번째 물 마시기, 그리고 세 번째 운동하기. 운동 30분. 저는 스트레칭, 요가 스트레칭 20분, 그리고 근력 운동 10분을 그냥 내가 딱 유튜브 채널 보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거 먹는 거 챙기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장을 봐서 일주일치 먹을 것을 딱 통에 담아서 세팅을 시켜놔요. 그렇게 시켜놓고 어, 내가 먹고 싶은 걸 위주로 다 세팅을 시켜놓죠. 그리고 저만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다 해서 통에다가 담아놔서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하는 일만큼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뭐 기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강아지 세수시키는 거, 산책시키는 거. 우리 강아지가 눈물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집중 유치원을 그만두고 집중 관리를 해줬더니 지금 눈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관심이었구나. 내가 바쁘다고 얘를 그렇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책 보고 공부하는 것만큼 이런 어떤 사소한 어떤 이런 일정들도 저에게는 중요한 영역으로 다 두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거인 깨우기님 이제 각자 목소리 한 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내면 소통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음. 요즘 들어 많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 자꾸 들어와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 얘기도 그거랑 맥락이 비슷해서 다시 좀 나를 좀 다잡고 다시 나의 하루를 좀 잘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인식이겠죠? 자, 레아님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 수업을 제대로 듣고 사무실에서 10분 이렇게 지난지 모르고 들어왔는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 일상의 그 소중함을 좀 더, 제가 제 일상에서의 그 소중함을 일이 아닌, 일이 저는 먼저잖아요, 늘. 이렇게 늘 일이 먼저였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일을 하면서 들으면서, 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현주쌤은, 뭐지? 운동도 나를, 갖고 가는 거라고 했는데, 맨날 말로는 운동하네, 뭐를 하네,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에 치여서 그런 걸 못하는데, 나를 끝까지 잘 데려가려면 그런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원님 운동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할 말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제 지속적인 내면 소통으로의 무의식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의식이 없이 작동이 되고, 의식은 마음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이고, 이 마음 작용에 대해서 스토리로, 어, 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일한 통로가 되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 메타인지인 것처럼, 이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과 마음과 이거 다 막 혼재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그냥 마음은 그냥 내가 지금 이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마음들인데, 이것을 알아차리면 의식, 알아차리지 못하면 무의식.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메타의식, 내가 알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인가 지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림, 이게 전체적인 의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으로 불쑥불쑥 하던 것들을, 저는 이제 걷기를 하면서 다시 복기를 시켜서, 이거를 이제 의식으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걸 알아차리고, 또 반성하고, 알아차리고, 반성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제가 그 복근사관학교를 하잖아요. 근데 음, 8시에서 8시 반 사이가 제가 정말 무의식이 막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힘든 아이들 등교 시간이고 막 이런 시간에 제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그것을 잊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열심히 땀을 빼고 있어요. 정신없이 땀을 빼다 보면 아이들은 학교 가고 없거든요. 음, 근데 그 가기 사이까지 아이들이 막 이렇게 게으르고 막 준비 안 하고 그걸 보기가 힘들고 봄과 동시에 입말이 팍 내 무의식이 막 한껏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내 무의식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음, 그렇습니다. 네. 루티님, 저 머리 이렇게 커트한 줄 알았어요. 아까 이렇게 화면 딱 아니, 보고. 아니, 오늘 또 저 시간 어제, 어떠셨어요? 저 어제 영상하고 좀 매치되는 거 가지고, 음, 이제 그게 눈에 띄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음, 지금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가 더 이제 공허감의 시대로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공허감이 내가 이제 부를 축적하고 뭔가를 잃었는데도 공허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음,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 공허감을 어떻게 충만함으로 바꿀 것인가가 그거에 대한 그 거연에 대해 되게 막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음, 오늘 조금 약간 일치가 되는데 음,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보도 음, 너무 많고 막 할 것도 많고 이런 시대에 음, 이게 해답이 눈앞에 있는 경험을 온전히 100%내 것으로 끌어오라고 이제 이 말을 하더라고. 지금 현주쌤 말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음, 근데 어제도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남편하고 장어 먹으러 갔는데 장어를 막 구워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막 다른 얘기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뭐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그랬거든.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섭섭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먹으러 갔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도 다 다른 거를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차원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음,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현주쌤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서 이렇게 시각화시키고 계획은 시각으로 보게 만들고, 한눈에 보게 만들고, 그 눈앞의 경험을 온전히 100% 내가 했었냐. 그랬을 때 충만감이 올 것 같아요. 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계속 미련만 남을 것 같으니까, 음, 그래서 오늘 지금 1시에 엄마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가서 그 엄마들하고의 시간을 충분하게 갖고 집중하면서 그걸 즐기고 또 와서는 와서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 온전히 100%내 것으로 만들고 경험을 하자. 음, 이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음, 지금 오늘하고 좀 많이 일치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내가 여기서 이 책에서 이야기한 아까 맨 마지막에 읽었던 그 페이지에서 시간 자체를 경험할 수 없고 공간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데 시간 자체를 경험하고 공간 자체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나의 시간과 공간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아까 그 공허함은 내가 내 스토리로 꽉 찬 나를 만나면 그 공허함은 썩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하루가 월요일의 시간에 또 스토리와 화요일의 시간의 스토리와 그리고 모든 요일의 그 스토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월요일이라서 좋고 화요일은 화요일이라서 좋고 일요일은 일요일이라서 좋고 다 이유가 다 제각각인 것처럼 우리의 하루 속에서도 그런 제각각의 즐거움과 흥미롭고 만나고 싶은 시간들이 차여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으로? 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7월은 인간 존재의 세 가지 범주와 마음 근력 7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7월 네 번째 시간은 인간 존재의 세 가지 본주와 마음 근력으로 뵐 거니 미리 7월 한 달 남았으니까 시간은 한 달 엄청 긴 것 같죠?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책을 듣는 오늘 이 순간 그냥 7월 거 한번 읽어 놓으세요. 읽어놓고 나중에 그때 돼서 읽어야지 하지 말고 한번 읽어놓고 7월에 만나면 아 맞다 그때 이거 읽었었지 하는 기억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7월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